은가격을 누르고 있던 은의 이중 딜레마가 드디어 깨지고 있습니다. 은의 이중 딜레마는 무슨 얘기일까요? 우선 이 소식부터 전달드리죠. 작년 미국 정부에서는 은과 관련하여 중요한 발표를 하였는데요. 2025년 핵심 비축 광물에 은을 처음으로 포함시켰습니다. 미국 정부 발표와 은의 이중 딜레마가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은 시장과 최근 급격하게 급등하고 있는 은 가격에 대해 좀 더 본질적으로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은은 아래 기사와 같이 금처럼 화폐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한 해지 수단이면서 동시에 태양광 패널이나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산업 원자재입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이중 딜레마가 생기는데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격이 올라야 하는 자산이면서 동시에 경기 둔화 시 가격이 내려가는 자산입니다. 은 가격이 크게 폭락한 경우를 살펴보면 2025년 4월 2일 미국 정부가 보복 관세 발표로 인해 경기 침체와 산업 수요 위축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었고, 이로 인해 은 가격이 크게 조정되었습니다. 은의 이중 딜레마 중 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이러한 사례들이 바로 은이 가진 가격의 이중 딜레마입니다. 이 두 힘이 서로 정반대로 작용하면서 은 가격은 늘 시장을 헷갈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은을 올라야 할 이유와 떨어져야 할 이유를 동시에 쥐고 있는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금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은값의 이중 딜레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중 딜레마가 지금 서서히 깨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은시장에서는 이 구조가 서서히 한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신호가 포착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급격한 산업 수요의 증가입니다. 태양광, 배터리 등 전자산업에서의 은 사용량은 계속 늘고 있는데요. 무려 2016년 대비 은의 수요가 140% 가까이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로 런던 시장 금고에 보관된 은 실물 보유량의 감소를 들 수 있습니다. 2018년부터 10억 온스 정도가 일정 기간 유지되다가 서서히 감소하여 2024년에는 8억 온스 이하로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영상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은을 빌리는 비용이 리스 레이트가 비정상적으로 치솟는 구간까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곧 경기가 둔화되든 말든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인데요. 예전에는 경기 둔화가 오면 산업 수요가 줄어 은이 눌릴 것이라는 기대가 어느 정도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은의 경기 민감 원자재라는 특성보다 구조적인 공급 부족에 시달리는 전략 자원이라는 특성이 더 부각되는 국면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동안 은의 발목을 잡던 산업 수요 감소로 인한 은 가격 하락 힘은 점점 약해지고 있는 반면, 구조적인 공급 부족으로 인한 은 가격 상승 힘은 커지면서 은의 이중 딜레마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와중에 은의 이중 딜레마 불균형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중요한 변화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바로 앞서 언급드린 내용인데요. 작년 미국 핵심 비축 광물 정책에 은이 공식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미국 지질 조사국과 내무부는 3년마다 핵심 광물 목록을 발표하는데요. 2022년 리스트에서는 은은 핵심 광물에서 제외되어 있었지만, 작년 최종 리스트에서는 은이 새로 추가됩니다. 이 리스트는 단순한 조사 결과가 아니라 국가 안보, 경제의 중요한 자원이면서 공급망 리스크가 큰 자원을 지정해서 향후 동맹국과의 공급망 협력, 국가 차원의 비축 전략에 참고하는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국가 차원의 비축 전략인데요. 이 리스트가 국가 비축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며 앞으로 미국이 은과 구리 등을 전략 비축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즉, 국가 차원에서 은을 매집할 경우 은 시장의 수요 공급 불균형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예전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경기가 침체되면 산업 수요가 줄어드니 은은 인플레이션 해치선이라도 은 가격은 결국 애매하게 움직인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 해에 걸친 구조적 공급 부족에 더해 태양광, 전기차 등 산업용 고정 수요의 증가와 미국 정부에서 중요 광물로 지정함에 따른 추가적인 수요 증가 등 시장의 공급 부족은 더욱 심각해질 예정입니다. 또한 런던 시장에서의 리스 레이트 폭등이 말하듯 실무 시장은 생각보다 더 경직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보면 은 가격을 잡아당기던 하락해야 할 이유보다 상승 압력을 만들어내는 구조적 이유가 훨씬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이중 딜레마의 균형이 서서히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시기이며 은혜에 주목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지금과 같은 인플레이션 국면에서는 얼마를 벌까보다 내 돈의 가치가 얼마나 유지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이때 은 투자는 단기 시세 게임이 아니라 화폐 시스템 바깥에 자산을 두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이 관점이 없으면 은을 사도 계속 흔들리게 됩니다. 은투자의 기준을 잡고 싶은 분들을 위해 은투자 시작을 위한 종합 안내서를 이북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가이드는 은가격 전망을 맞히는 책이 아닙니다. 대신 인플레이션이 자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왜 앞으로 현금 보유가 가장 위험해지는 시점이 오는지, 소액 투자자는 은을 투자 상품이 아니라 자산 배치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은가격을 볼 때 반드시 함께 봐야 할 거시 지표와 구조적 신호들을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영상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두었습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에 어떤 자산에 내 구매력을 맡길 것인가를 차분히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금은 투자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신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중요한 두 가지를 고려하지 않으시고 섣불리 금과 은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처음 은 투자 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중이란 투자 비중을 뜻하며 자신의 자산에서 얼마만큼의 투자를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비투자 비중이 10%라는 말은 순자산 1억 원이 있을 경우 1,000만 원만을 특정 상품에 투자하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럼 이 투자 비중을 어떻게 결정할까요? 투자 비중을 구하는 간단한 공식입니다. 단 두 가지만 결정하면 되는데요. 첫 번째로 허용 포트폴리오 손실률입니다. 주식이나 은을 투자했을 경우 얼마만큼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지 그 정도를 수치화하면 됩니다. 각자 허용 가능한 손실률은 다른데요. 어떤 분들은 마이너스 20%까지 문제 없으신 분들이 있는 반면 2% 정도의 손실도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각자 투자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를 떠올려서 허용 가능한 손실들을 정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자산이 5% 이상 떨어지는 경우 심적으로 힘들더라고요. 따라서 저의 허용 포트폴리오 손실은 5%입니다. 다음으로 투자 비중을 정하는 데 필요한 수치는 MDD입니다. 영어라서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자산의 최대 낙폭을 뜻하며 투자 중 최고점 대비 최저점까지의 최대 손실률을 뜻합니다. 투자 자산별로 MDD가 다른데요. 그럼 은의 MDD는 어떨까요? 은의 MDD 차트입니다. 1979년대부터 지금까지 은 스팟 프라이스에 대한 MDD 그래프인데요. 1979년을 기점으로 얼마만큼 가격이 떨어졌는지 그린 차트입니다. 보시다시피 은의 최대 MDD는 마이너스 90%에 달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크게 상승하였다가 2015년경 고점 대비 무려 70%까지 떨어졌습니다. 은의 MDD는 최대 마이너스 90%, 단순 평균으로는 50%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트는 1년 동안 MDD를 나타낸 차트이며 최대 44.9%가 1년 동안 하락한 MDD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투자 비중을 한번 구해볼까요? 저의 경우를 예시로 드리겠습니다. 저의 경우 허용 포트폴리오 손실은 마이너스 5%로 가정하였으며 MDD의 경우 45년 단순 평균 MDD 값인 50%를 가정하여 계산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 비중은 10%로 나오네요. 즉, 저 같은 경우 은 투자 비중은 전체 자산의 10%가 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1억의 투자자산이 있는 경우 1,000만 원만 투자해야 최악으로 은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전체 자산의 손실률을 제가 정한 손실률 이하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은 투자 시 알아야 할 사항은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이란 금은비를 참고하여 은의 매수적기를 확인하는 단계를 뜻하는데요. 그럼 금은비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금은비는 금 가격을 은 가격을 나눈 값인데요. 예를 들어 1온스당 금이 4,500달러이고 은이 50달러라고 할 때 금은비는 90입니다. 금은비 숫자가 높으면 은이 금 대비 상대적으로 싸고 낮으면 비싸다고 해석을 하는데요. 금과 은은 방향은 대체로 같지만 은의 변동폭이 더 큽니다. 그래서 상대적 괴리를 보는 금은비가 유용합니다. 아래 보시는 차트는 금은비 100년 차트입니다. 1915년에는 금은비가 15 정도로 매우 낮았으며 2000년대 들어서는 금은비가 70 이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100년 역사적 평균치는 대략 55 정도입니다. 다음 차트는 1995년부터 2025년까지 30년 동안의 금은비 차트이며 단순 평균치는 65 정도입니다. 이렇게 역사적 금은비 평균값을 알아보았는데요. 알아본 평균값을 이용하여 분할 매입 전략을 다음과 같이 세울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를 예시로 드리겠습니다. 저의 경우 최근 30년간의 평균인 60을 기준으로 60보다 아래이면 은이 고평가되었다고 판단하여 은의 일부를
이익 실현할 예정입니다. GSR이 60에서 80인 경우 역사적 금은 및 평균 수치라고 판단하여 은 추가 매수나 축소를 보류하는 단계로 정하고 있고요. GSR이 80 이상인 경우엔 상대적으로 은이 저평가되었다고 판단하여 은을 분할 매수 시작하는 단계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분할이 핵심인데요. 한 번에 사지 말고 이렇게 금은비 값을 기준으로 구간별로 나눠서 투자를 한다면 좀 더 안정적인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초보 은 투자 시 기초로 알아야 될 두 가지인 투자 비중을 정하는 방법과 분할 매수 매도 타이밍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만 투자에 적용하셔도 좀 더 안전한 은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은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은 ETF 대신 실물을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혹시 게임스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미국의 오프라인 비디오 게임 소매업을 하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2021년 초 미국 주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2021년 이 기업의 주가는 1월 초 4에서 5달러 수준에서 오르더니 1월 말에는 120달러까지 무려 30배 이상 상승하는 말도 안 되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당시 게임스탑은 산업 분야인 비디오 게임 시장이 온라인으로 넘어가면서 매년 적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멜빈 캐피털 등 대형 헤지펀드들은 이 회사가 곧 망할 것이라 확신하고 주가 하락에 돈을 거는 공매도를 대규모로 감행했습니다. 당시 게임스탑의 유통 주식수 대비 공매도 비율은 무려 140%에 달했는데요. 시장에 존재하는 주식보다 더 많은 주식을 누군가 빌려서 팔아치운 비정상적인 상태였습니다.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포착한 것은 키스질이라는 개인 투자자 닉네임 롤링키티였습니다. 그는 유튜버와 미국 커뮤니티인 레딧을 통해 게임스탑은 현금 보유량도 있고 새 콘솔 기기가 나오면 실적이 좋아질 수도 있다. 지금 주가는 너무 저평가됐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공매도 세력이 140%나 주식을 팔아놨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만 오르면 그들의 손실을 막기 위해 주식을 미친 듯이 사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이 논리가 월스트리트 배츠라는 레딧 게시판에서 폭발적인 지지를 얻었고 수백만 명의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을 혼내주자 이건 돈이 된다 등의 확신을 갖고 매수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름을 부은 일이 생기는데요. 공매도 세력 중에 하나인 시트론 리서치 대표가 트위터에서 게임스톱은 실패한 기업이고 높은 가격에 이 주식을 사는 것은 멍청한 짓이다 라고 개인 투자자들을 조롱하는 글을 올립니다. 이에 분노한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레딧에서 다시 뭉쳐 공매도 세력에 대항하듯 미친듯이 주식을 사들이면서 주가를 상승시켰습니다. 공매도를 친 헤지펀드는 주가가 오르면 무한대의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게임스톱의 주가가 오르자 헤지펀드들이 더 큰 손해를 막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값에 주식을 사서 갚는 숏스퀴즈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기관의 매수세가 더해지며 주가는 기하급수적으로 폭등하게 됩니다. 이쯤에서 왜 갑자기 주식 얘기를 하는지 의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게임스탑 사태와 은 ETF 간에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게임스탑에서 개인들이 헤지펀드를 상대로 주가를 폭등시키는 데 성공하자 레딧 커뮤니티의 일부 사용자들이 다음 타겟으로 은을 지목했습니다. 이들은 은 시장도 대형 기관들이 가격을 누르기 위해 과도하게 공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개인들이 대량으로 은 관련 ETF, 대표적으로 SLV나 실물 은을 매수하면 숏 스케줄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선물시장 COT 차트를 보시면 위에 은 가격이 상승할 때마다 아래 빨간색 스왑 딜러의 포지션이 반대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은 가격이 상승할 때마다 공매도 물량이 많아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나중에 COT 차트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으로 인해 은 가격이 급등했는데요. 2021년 2월 1일 은 선물 가격은 온스당 30달러를 돌파하며 당시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실버 ETF인 SLV 계약서에 중요한 사항이 변경됩니다. 2021년 2월 초 실버 스퀴즈 시도가 있었던 직후 세계 최대 은 ETF인 SLV 운영사인 블랙럭은 투자 설명서의 내용을 변경 및 추가했습니다. 왼쪽이 이전 버전이고 오른쪽이 수정된 부분인데요. 좀 더 확대해서 보면 SLV ETF 투자 설명서에 추가된 내용 중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은 실물 은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경우 ETF 신주 발행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조항을 통해 실버 스퀴즈 시나리오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건데요. 개인들이 아무리 SLV 주식을 많이 사도 SLV가 신주 발행을 제한하면 그 돈이 실제 은 매입으로 이어지지 않게 되기 때문에
실버 스퀴즈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ETF 매수 수요가 폭증해도 실물은 부족으로 신주 발행이 중단되면 SLV 주식 가격은 ETF가 가진 주당 실물은 가격보다 단기적으로 비싼 프리미엄 상태, 즉 투기 거품이 낀 상태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은행에 해당하는 SLV 구조를 신뢰하지 않고 현물은 투자로 발을 돌린다면 ETF에 낀 거품은 일부 빠지게 될 것입니다. SL은 사실 주식이기 때문에 현재 주식의 가격과 내재 가치를 따져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 실물을 좀 더 선호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SLV ETF의 프리미엄 상태와 디스카운트 상태인 경우의 수를 기간별로 표시함인데요. 2025년 3분기 점차적으로 프리미엄 횟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ETF 가격이 비싼 횟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ETF는 제 가치보다 비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실물 은을 살 때보다 좀 더 따져봐야 됩니다. 이런 게 힘드실 경우에 실물 은을 구매하는 게 좀 더 쉽겠죠. SLV ETF는 신탁 상품입니다. SLV ETF의 정확한 상품명은 iShares Silver Trust인데요. 여기에서 트러스트란 신탁을 의미합니다. 실물 은을 보유하는 신탁의 지분에 투자하는 은 간접 보유 ETF라는 것이죠. 은 가격을 반영하도록 설계는 되어 있으나 운용비, 수수료 등 실제 은 가격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SLV 100주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어디 금고에 내 이름으로 은계 100원스가 올라가 있다는 수준은 아니고 큰 금고 안에 실물 은이 있고 나는 그 금고에 대한 지분을 가진다에 가깝습니다. 현물 ETF라고 해서 실제로 현물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닌 것이죠. 오늘 은 ETF가 가진 한계점 위주로 몇 가지 다뤄봤는데요. 은 ETF의 경우 실물 은보다 거래 및 현금화 편의성 측면에서 장점도 물론 있습니다. 실물은과 ETF를 비교하시는데 오늘 다룬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다음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